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티커 AXP에 대해 정말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AXP는 신용카드 업계에서 정말 독특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흔히 말하는 폐쇄형 네트워크 모델이죠. 네, 바로 그 폐쇄형 네트워크라는 비즈니스 모델하고 또 고소득층, 그러니까 소비력이 높은 프리미엄 고객층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AXP의 어떤 핵심적인 비전, 그리고 그 전략부터 시작해서요. 재무적인 부분, 특히 건전성 같은 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기술력, 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기회 요인이나 잠재적인 위험 요인까지 정말 여러분께서 AXP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AXP가 가진 강점들, 그리고 성장 가능성,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AXP가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라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항상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 화려함 이면에 혹시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들, 그리고 또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어떤 도전 과제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좀 신중한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AXP에 대해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AXP,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걸까요? 저희가 살펴본 자료를 보면요. AXP의 비전은 아주 명확합니다. 세계 최고의 고객 경험을 매일 제공하는 것. 이게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전략의 아주 핵심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구호로만 그치면 안 되죠. 네. 특히 고액 지출 고객, 그러니까 프리미엄 고객들의 평생 가치, LTV라고 하죠. Customer Lifetime Value. 이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미션도 비슷합니다.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열망 성취에 필수적인 존재가 되는 것. 이것도 보면 철저하게 프리미엄 고객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타겟이 아주 명확하네요. 네, 목표 시장 설정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전체 카드 시장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 프리미엄 고객하고 비즈니스 카드 지출 시장으로 딱 한정을 했어요. 2024년 기준으로 이게 약 8조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이 시장에서 2027년까지 시장 점유율을 5.5%로 늘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걸 달성하려면 연평균 10% 이상의 카드 지출액 성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와, 정말 타겟이 명확하고 굉장히 집중된 강력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고객 경험이라는 비전 자체는 분명히 듣기 좋습니다. 매력적이죠. 하지만 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 그 비용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최고 수준의 리워드, 공항 라운지 이용, 컨시어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결코 저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겠죠. 네, 그리고 자료에서도 포용적 금융 같은 ESG 활동이 언급은 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좀 부차적인 활동으로 보이고 핵심 성장 동력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익성이 높은 프리미엄 시장에만 집중하겠다는 건데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특히 소비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세대들한테도 계속 매력적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AXP가 자체적으로 추산하는 자사 네트워크 총 지출액 규모가 있잖아요. 네, 있죠. 약 31조 달러 정도. 네. 근데 다른 기관에서 추정하는 글로벌 전체 카드 지출 추정치 한 40조 달러 정도 된다는데 이 둘 사이에 좀 차이가 있다는 정도 언급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AXP의 실제 시장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작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8조 달러 규모의 프리미엄 시장이라는 추정 자체도 어쩌면 좀 낙관적인 수치는 아닐까? 이런 점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프리미엄 전략의 효과, 저는 그게 바로 고객 생애가치 LTV와 고객 획득 비용 CAC의 비율, 즉 LTV CAC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LTV는 고객 한 명이 평생 회사에 가져다주는 수익이고 CAC는 그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 데 들은 비용이니까 이 비율이 높을수록 마케팅 효율이 좋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투자 대비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근데 자료의 추정치를 보면
AXP는 이게 4.1 이상이라는 거예요. 보통 전통적인 은행들이 한 2.1에서 3.1 수준인 걸 생각하면 이건 뭐 압도적인 수치죠. 정말 놀랍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고 보면 역시 플래티넘 카드처럼 연회비가 막 $500 이상씩 하는 고가 카드들, 그리고 이 프리미엄 고객들의 높은 카드 사용액, 여기서 나오는 가맹점 수수료, 디스카운트 레비뉴라고 하죠. 이게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연회비랑 수수료 수익이 크군요. 네. 그래서 고객 1인당 연간 평균 수익 기여도 ARP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 카드사의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달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뭐 여행 혜택, 공항 라운지, 컨시어지 서비스 같은 이런 차별화된 리워드들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비용으로만 볼 게 아니라 고객들의 충성도를 확 높여서 평균 고객 관계 유지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죠. CAC 측면에서도 보면 프리미엄이라는 아주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가 있고 또 수십 년간 쌓아온 데이터를 활용해서 선별적으로 마케팅을 하니까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많은 고객을 막 유치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 높은 소수의 고객을 제대로 공략하는 전략, 이게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증거 아닐까요? LTV CAC 4.1이라는 비율 자체는 뭐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기반이 되는 높은 연회비,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수익에는 분명히 큰 기여를 하겠지만 동시에 이게 굉장히 강력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아무나 가입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네, 특히 경기가 좀 안 좋아지거나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 아무리 프리미엄 고객이라고 해도 그 높은 연회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가성비를 중시하고 구독 경제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이들에게는 이런 고가 연회비 모델이 좀 어필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평균 10년 이상이라는 충성도? 이게 과연 미래에도 계속 그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 이건 좀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경쟁 환경도 계속 변하고 있고요. 아, 경쟁사들도 프리미엄 시장을 노리고 있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체이스의 사파이어 리저브 카드 같은 경우처럼 다른 대형 은행들도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들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AXP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쟁이 심화되면 결국 고객을 유치하고 또 유지하기 위한 비용, 즉 CAC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LTV CAC 비율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추정치인 4.1이라는 비율이 미래에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AXP만의 또 다른 정말 강력한 경쟁 우위. 저는 바로 폐쇄형 루프, 클로즈드 루프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는데요.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카드 발급하는 회사, 이슈러, 그리고 가맹점 관리하는 회사, 에콰이어, 또 결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회사, 네트워크, 이 세 가지 역할을 AXP 혼자 다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그게 다 분리되어 있죠. 맞아요.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개방형 네트워크는 이 역할들을 여러 은행이나 회사들이 나눠서 하는데 AXP는 모든 걸 직접 통제하니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맹점 수수료, 그 디스카운트 레베뉴를 다른 회사랑 나눌 필요 없이 거의 대부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AXP가 경쟁사들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는 핵심 비결 중 하나라고 봐야죠. 수익 구조가 확실히 다르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엄청난 이점은 카드 사용 고객하고 가맹점, 이 양쪽의 거래 데이터를 직접, 그것도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뭐 마케팅 전략을 세우거나 리스크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등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높은 연여비 수입,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기에 좀 덜 민감한 고소득층 고객들의 안정적인 지출 패턴,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아주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매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최근에는 B2B, 그러니까 기업 간 결제 시장으로도 영역을 확장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찾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강점들을 다 고려해보면 AXP의 주가 수익 비율, PE가 단순 은행들, 뭐 평균 8배에서 12배 정도보다는 높고 또 순수 네트워크 회사인 비자나 마스터카드, 얘네는 평균 25배에서 35배 정도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낮은 한 18배에서 22배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 저는 이게 꽤 합리적인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일 수 있죠. 네트워크 효과나 브랜드 가치는 인정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신용 리스크를 직접 부담한다는 점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라고 보는 거죠.
폐쇄형 루프 모델이 강력한 만큼 그에 따른 제약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든 혼자 다 관리하니까 비자나 마스터카드처럼 전 세계에 막 수천만 개씩 가맹점을 확보하기가 구조적으로 좀 어려워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 AXP 카드를 안 받는 곳들이 여전히 꽤 있잖아요.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는 이게 분명한 단점이죠. 아, 맞아요. 가끔 안 되는 곳들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AXP는 가맹점에게 개방형 네트워크 회사들보다 좀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가맹점을 확보하는 경쟁에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고요. 데이터 독점성 측면에서도 물론 AXP가 가진 데이터의 질은 굉장히 높겠죠. 프리미엄 고객 데이터니까요. 하지만 거래량 자체만 놓고 보면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규모가 훨씬 방대합니다. 그래서 AXP의 데이터 독성성이 뭐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거래량 자체는 차이가 크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 AXP는 카드 회원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대출 사업을 한다는 점입니다. 즉, 고객이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그 손실, 신용 리스크를 AXP가 직접 다 떠안아야 한다는 거죠. 이건 그냥 결제 승인만 해주고 신용 리스크는 카드 발급 은행이 지는 비자나 마스터카드와는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사업 모델이에요. 이런 리스크 요인을 감안했을 때 과연 PE 18배에서 22배라는 밸류에이션이 정말 적정한 건지, 특히 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국면에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B2B 시장에서의 성공, 이것도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서 확실한 성과를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본 효율성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부분에서 AXP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료 분석에 따르면요, AXP의 추정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Return on Equity. 이게 약 32%에 달한다고 합니다. 32%요? 엄청나네요. 네, ROE라는 게 기업이 자기 자본, 그러니까 주주들의 돈을 활용해서 얼마나 이익을 잘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32%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보통 주요 상업은행들의 평균 ROE가 한 12% 수준인 걸 감안하면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경이적인 ROE가 어떻게 가능할까? 그 이유를 보면요. 전통적인 은행들처럼 뭐 비싼 임대료 내면서 수많은 지점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예금을 유치하려고 막대한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비용 구조가 다르군요. 네, 대신에 강력한 브랜드 가치 그리고 폐쇄형 네트워크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즉 무형 자산을 활용해서 고마진의 비이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쓰는 거죠. 특히 매출의 한 55% 정도를 차지하는 가맹점 수수료, 그리고 한 15% 정도를 차지하는 카드 연회비, 이게 아주 핵심적인 수익원입니다. 수익 성장 전망도 굉장히 밝아요. 특히 이 순카드 수수료 수익은 연평균 15%에서 20%의 아주 높은 성장이 예측된다고 하고요. 15에서 20% 성장이라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고정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인데 추정치로는 1.2에서 1.5 수준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총 카드 결제액, 그러니까 매출이랑 비슷한 개념이죠. 이게 10%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그거보다 더 큰 폭인 12%에서 15%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성장이 막 가속화될수록 이익은 더 빠르게 늘어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성장성과 효율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정말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OE 32%는 분명히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건 인정해야죠. 하지만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AXP는 직접 대출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총자산 대비 이익률, ROA라고 하죠. Return on Assets. 이 관점에서 보면 일반 상업은행보다 월등히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ROE는 높은데 ROA는 그렇지가 않다. 네, ROA는 기업이 가진 총자산, 그러니까 자기 자본에다가 빌린 돈까지 다 합쳐서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 지표는 상대적으로 좀 평범하다는 거죠. 즉, AXP는 자기 돈, 즉 자본을 활용하는 능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빌린 돈까지 포함한 전체 자산을 불리는 효율성은 은행들이랑 비슷하거나 약간 나은 수준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는 구조이긴 하지만 자산 규모 자체를 키우는 데는 은행보다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그 높은 고정비 구조에서 나오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 이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양날의 검입니다. 매출이 예상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성장할 때는 이익 증가폭을 극대화시켜 주지만 반대로 경기 둔화 같은 걸로 매출 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심지어 감소할 경우에는 이 영업 레버리지가 반대로 작용해서 이익 감소폭이 매출 감소폭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한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네, 하방 리스크도 크겠네요. 그렇죠. 특히 연평균 15%에서 20%에 달하는 그 순카드 수수료 성장 예측치, 이건 현재 경제 상황이나 경쟁 환경을 고려할 때 상당히 좀 많이 낙관적인 수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경기 둔화가 좀 심화되거나 아니면 프리미엄 카드 시장 경쟁이 더 격화된다면 이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용 리스크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직접 대출을 하니까 당연히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AXP는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료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그 비결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프리미엄 고객 중심 전략이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아주 우량한 고객층을 주로 상대하기 때문에 연체율 자체가 낮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고객 풀 자체가 다르죠. 네, 그리고 둘째는 바로 고도로 발달된 리스크 관리 기술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가칭 프라임 스코어 AI라고 명명했던데요. 이게 뭐냐면 수십 년간 축적된 방대한 양의 프리미엄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주 정교한 신용평가 및 예측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 규모가 수백 페타바이트급이라고 하는데 와, 1페타바이트가 1024테라바이트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데이터 규모가 엄청나네요. 네, 이 프라임 스코어 AI 덕분에 AXP는 경쟁사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연체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 기술이 2025년 1분기, 딱 한 분기에만 약 4억 6,800만 달러, 당시 분기 순이익의 18.1%에 해당하는 규모의 대손 비용, 그러니까 떼일 돈에 대비해서 쌓는 비용이죠. 이 비용을 절감시킨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4억 6,800만 달러요? 분기 순이익의 18%면 엄청난데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서 AXP가 가진 아주 강력한 기술적 해자, 모트, 즉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진입장벽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정도 규모와 질의 데이터를 쌓고 또 분석 시스템까지 구축하려면 경쟁사는 최소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 그리고 돈으로는 50억에서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수조 원의 투자가 필요할 거라고 하니까 정말 독보적인 자산인 거죠. 따라가기가 쉽지 않겠네요. 네. 그래서 이 프라임 스코어 AI의 내재 가치만 따로 떼어서 평가해도 약 468억 달러, 현재 AXP 시가총액이 20%가 넘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추산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만약에 연체율을 0.1%포인트만 더 개선해도 주가의 0.57%의 추가 상승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기술력이 곧 기업 가치로 직결되는 셈입니다. 물론 AXP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첫째, 그 프라임스코어 AI의 4억 6,800만 달러 절감 효과 분석, 이거 자료에서도 명시하듯이 여러 가지 가정들, 예를 들어서 프라임스코어 AI가 없었을 경우에 잠재 연체율이라든지 실제 손실 부담률이라든지 이런 가정에 기반한 추정치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아, 확정된 수치는 아니군요. 네, 실제 효과는 이거보다 작을 수도 있고 또 특정 분기의 결과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죠. 둘째,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AI 모델이 만약에 전례 없는 새로운 유형의 경제 위기, 예를 들면 팬데믹 초기 같은 상황이 온다거나 아니면 소비 패턴이 아주 급격하게 변할 때, 이럴 때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이건 좀 미지수입니다. 모델의 유효성이 항상 유지될 거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셋째, 최근 핀테크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기술 발전 속도도 정말 무시 못할 정도로 빠릅니다. AXP의 기술적 우위가 영원히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어요.
경쟁이 치열하죠. 그렇죠. 넷째, 민감도 분석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무리 리스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연체율이 예상보다 1%포인트 상승하면 순이익은 여전히 5%에서 8% 정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신용 리스크는 AXP에게 여전히 아주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프라임스코어 AI의 내재 가치를 468억 달러로 추산하면서 기술 기업의 평균 P인 25배를 적용했다고 했는데 글쎄요. AXP의 본질은 금융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건 좀 다소 공격적인 밸류에이션 방식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실적 전망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죠. 자료는 2025년 2분기 실적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1분기에 신규 카드 회원을 무려 340만 명이나 유치했다는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340만 명이면 정말 많네요. 네, 보통 신규 회원이 카드를 발급받고 나서 실제 소비를 늘리기까지는 한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 효과가 2분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2분기 총 청구액, 빌드 비즈니스라고 하죠. 카드 사용액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최소 7%에서 9% 정도 성장하면서 회사가 연초에 제시했던 연간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 8%에서 10%였죠. 이거의 중간값 이상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특히 자료에서 제시될 시나리오 중에서 불시나리오, 그러니까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죠. 청구액이 9%에서 11%까지 성장하는 시나리오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팬데믹 이후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여행 및 엔터테인먼트, T&E 지출이 예상보다 더 강하고 또 1분기에 유입된 신규 회원들의 카드 사용액이 빠르게 증가한다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연간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 경우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에 15%에서 많게는 20%까지 상승할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좀 우려되는 지점도 명확하게 보여요. 자료 분석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미 1분기 실적에서 총 비용 증가율 플러스 10%, 이 총 매출액 증가율 플러스 7%를 앞지르기 시작했다는 점이 포착됩니다. 아, 비용이 더 빠르게 늘고 있군요. 네, 이건 수익성 악화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프리미엄 고객을 유치하고 또 그 고객들을 유지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나 리워드 제공 비용,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비용 압박은 2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결과 영업이익률은 1분기에 26.47%에서 2분기에는 26.17%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익률은 좀 떨어질 수 있겠네요. 네, 따라서 저는 베어 시나리오, 즉 부정적인 시나리오죠. 청구액 성장률이 5%에서 6%에 그치는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상치 못한 거시경제 환경 악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거나 아니면 신규 고객들의 지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는 오히려 10%에서 15%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인 예상치인 베이스 시나리오, 청구액이 7, 8% 성장하는 시나리오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이익률 하락 압박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연체율하고 주가, 즉 밸류에이션의 관계를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자료의 분석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주는 연체율이 오르면, 즉 리스크가 커지면 위험 프리미엄이 부각되면서 PE 배수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죠. 위험하니까 싸게 거래되죠. 그런데 AXP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AXP의 아주 탁월한 리스크 관리 능력, 그리고 프리미엄 고객 포트폴리오의 견고함, 이걸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연체율이 예상보다 더 개선될 경우에는 단순히 대손 비용 감소로 인한 이익 증가 효과뿐만 아니라 AXP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면서 PE 배수 자체가 상향 조정되는 소위 리레이팅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체율 개선이 밸류에이션에도 영향을 준다. 네, 추정치로는 연체율이 1%p 하락할 때 PE 회수가 1.5에서 2.5포인트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해요. 최근에 AXP 주가가 S&P 500 지수나 다른 금융주들에 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인 것도 어쩌면 이러한 펀더멘털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자료의 추가 개선 시나리오,
즉 연체율이 시장 예상치보다 0.23%p 더 하락하는 그런 긍정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순이익이 3%에서 6% 증가하는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효과가 더해져서 주가는 5%에서 12%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성장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AXP의 투자 매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바로 그 보고서에서 매우 중요한 경고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AXP는 신용 품질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반대로 연체율이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에는 주가 하락의 민감도가 개선되었을 때의 주가 상승 민감도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비대칭적인 위험이군요. 맞습니다. 프리미엄 카드사라는 이미지하고 낮은 연체율이 거의 동일시되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 균열이 생기면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매우 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악화 심화 시나리오, 즉 연체율이 예상보다 0.77%p 더 상승하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순이익이 8%에서 12% 감소하는 직접적인 타격에 더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급증하면서 PE 배수가 급락해가지고 주가는 15%에서 20%까지 폭락할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예측입니다. 와, 하락폭이 훨씬 크네요. 네, 현재 AXP의 PE 배수가 약 21.4배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미 긍정적인 전망이나 우수한 리스크 관리 능력 같은 것들을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는 수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가 매력적인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오히려 연체율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가능성보다는 예상치 못하게 악화되었을 때의 하방 리스크가 더 커 보일 수 있다는 점 이건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비대칭적 위험 구조인 셈이죠. 경영진의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신호도 중요하죠. 자료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가상 시나리오 분석을 제시하는데요. 만약에 AXP 경영진이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1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1억 달러요? 규모가 좀 작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물론 1억 달러라는 금액 자체는 AXP가 보통 분기별로 하는 자사주 매입 규모나 전체 시가총액에 비하면 매우 작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직접적인 주당 순이익 EPS 증가 효과는 0.06% 정도로 아주 미미할 것으로 추정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경영진이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 즉 시그널링 효과라는 겁니다. 특히 아주 견조한 실적을 발표하고 또 향후 실적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하는 그런 긍정적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다면 이건 우리 회사 현재 주가는 미래 성장 잠재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회사 미래에 대해 매우 자신이 있다. 이런 경영진의 강력한 자신감을 시장에 보여주는 행동이 된다는 거죠. 아, 자신감의 표현이다. 네. 이러한 시그널은 투자자들에게 큰 신뢰를 줄 수 있고 때로는 주가 상승의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료 분석에서는 이러한 경영진 자신감 프리미엄을 정량화해서 이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8% 상향 조정, 예를 들어 250달러에서 270달러로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까지 합니다. 글쎄요. 1억 달러라는 금액은 AXP가 통상적으로 분기마다 매입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 수준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강력한 저평가 신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냥 단순히 기존에 발표했던 주주환원 정책의 일부를 그냥 이행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기대치를 좀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EPS 증가 효과가 0.06%로 미미하다는 점을 분석에서도 인정하면서 오직 경영진의 자신감이라는 이런 정성적인 요인에만 근거해서 목표 주가를 8%나 올리는 건 글쎄요, 분석의 객관성에 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영진의 시그널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여기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는 투자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좀 취약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실적 발표 상황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자료 분석을 보면 AXP는 일반적으로 연초에 좀 다소 보수적인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분기별 실적 발표에서는 이걸 꾸준히 상회하는, 즉 비트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아, 일부러 좀 낮게 잡고 그걸 넘어서는 전략?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신뢰를 얻고 또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AXP만의 영리한 전략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죠. 이런 경향성을 고려할 때 분석에서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 즉 컨센서스, 매출 약 80억 달러, EPS 약 4.15달러를 소폭 상회하는 빚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주가는 2%에서 5% 정도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가서 컨센서스를 훨씬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시나리오, EPS 4.30달러 이상, 매출 803억 달러 이상, 이런 결과가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정말 서프라이즈인데요. 네, 이건 AXP의 성장 스토리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면서 주가는 7%에서 10% 이상 급등할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AXP는 분명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을 저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말이죠. 시장 참여자들도 AXP가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 빚이라고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소위 눈높이가 이미 높아져 있다는 거죠. 증권가에서는 이걸 위스퍼 넘버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아, 보이지 않는 기대치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식적인 컨센서스를 단순히 충족시키거나 아주 약간만 상회하는 밋 시나리오, EPS 4.05달러 내외, 매출 17억 달러 내외만 나와도 실제로는 시장의 그 숨겨진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실망 매물이 출회하면서 주가는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1% 사이에 아주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잘 해왔다는 그 기대감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는 좀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기대치를 충족해도 주가가 빠질 수 있다니. 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예상치 못하게 A 미스 시나리오, EPS 3.80달러 이하, 매출 17억 달러 이하, 즉 컨센서스에 미달하는 실적이 발표된다면 그 파장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이건 AXP의 자랑인 그 프리미엄 전략의 성장 동력 자체에 아주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결과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는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주가는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2%까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자료는 실적 발표 때 체크해야 할 5가지 핵심 변수를 제시하고 이걸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그 5가지 변수가 뭐냐면 1. 총 청구액 성장률 2. 91일 이상 연체율 추이 3. 순 이자 마진 변화 4. 순 카드 수수료 성장률 그리고 5. 연간 실적 가이던스 조정 여부입니다. 아, 이 5가지를 잘 봐야겠군요. 네. 만약에 실적 발표 결과를 봤는데 이 5가지 변수 중에서 긍정적인 시나리오, 불 시나리오 기종을 충족하는 변수가 4개 이상이다. 그러면 이건 AXP의 프리미엄 전략이 정말 압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고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 자료에서는 적극 매수, 스트롱바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실적 발표 직후에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2%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옵션 시장에서 예상하는 실적 발표 직후의 주가 변동성, 그러니까 내재 변동성, IV 60%를 가정했을 때 예상 변동폭이 플러스 3.14%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다는 분석인데요. 이건 만약에 불 시나리오 달성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옵션 같은 걸 활용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할 시나리오도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5가지 핵심 변수 중에서 부정적인 시나리오, 배열 시나리오 기준을 충족하는 변수가 3개 이상 나타난다면 이건 거시경제 환경 악화의 영향이 본격화되거나 아니면 AXP 내부적인 신용 위험 관리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위험 신호가 된다는 겁니다. 3개 이상이면 위험 신호군요. 네. 이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매도 또는 보유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하고 실적 발표 직후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옵션 시장의 예상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이 가능해요. 이건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이 배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었을 때 충격을 좀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만약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예상보다 훨씬 큰 폭의 주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시장이 너무 안주하고 있을 때 충격은 더 큰 법이니까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좀 더 긴 호흡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AXP의 리스크와 기회를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자료 분석에 따르면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기회 요인이 더 크다는 시각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AXP가 현재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채널 강화나 모바일 앱 고도화, 그리고 밀레니얼 및 Z세대 고객 확보 노력, 또 성장 잠재력이 아주 큰 B2B 결제 시장 확대 전략,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지속적인 성장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 먹거리를 잘 준비하고 있다. 네, 자료의 기회 시나리오, 어포추니티 시나리오에서는 이러한 전략들이 다 성공해서 향후 5년간 AXP가 목표로 하는 프리미엄 및 B2B 시장 템이 추가적으로 50% 더 성장하고 그래서 750억 달러 규모로 커지고 AXP의 연평균 성장률 역시 현재 예상보다 높은 12.5%를 달성할 경우 주가는 현재 분석 기준 320달러 가정 대비 플러스 50% 상승해서 480달러까지 도달할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사실 AXP는 과거 닷컴 버블 붕괴나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여러 차례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해온 그런 저력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위기 극복 경험이 있죠. 네, 이러한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고객 기반이라는 경제적 해자, 모트를 인정해서 적정 가치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 디스카운트 레이트에서 1.0%P를 차감하는 효과를 반영했다고 해요. 이렇게 계산된 최종 리스크 조정 할인율 RADR 10.0%를 적용한 현금 흐름 할인 DCF 평가 모델에서도 현재 주가 대비 플러스 15%에서 플러스 20%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수, 바이 관점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밋빛 전망 이면에 숨겨진 장기 리스크 역시 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자료의 리스크 시나리오는 그 어두운 가능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수준의 글로벌 경기 침체가 다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프리미엄 소비 지출이 급격히 위축되고 마이너스 25% 감소 가정, 기업이나 개인 고객들의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대손 충당금이 현재 수준보다 100%, 즉 2배로 증가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이 경우 AXP의 순이익은 반토막, 마이너스 50% 수준까지 급감할 수 있고 주가는 마이너스 40% 폭락해서 192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AXP의 핵심 전략인 그 프리미엄 시장 집중이 역설적으로 경기 침체기에는 다른 좀 더 다각화된 금융회사들보다 훨씬 더 큰 실적 및 주가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프리미엄 집중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군요. 네, 실제로 적정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리스크 조정 할인율을 계산할 때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규제 강화 리스크, 경쟁 신화 리스크, 경기 침체 심화 리스크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프리미엄 플러스 2.0%포인트를 가산했다는 사실은 분석가들 역시 이러한 장기적인 취약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플러스 15에서 20%의 잠재적 상승 여력이 물론 매력적이긴 하지만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마이너스 40%라는 그 엄청난 하락 리스크를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인지 이건 투자자 각자가 본인의 위험 감수 성향에 맞춰서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AXP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 그리고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그 프리미엄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아주 높은 충성도와 수익성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폐쇄형 루프 모델이 제공하는 독점적인 데이터 및 수수료 이점, 그리고 프라임 스코어 AI로 대표되는 업계 최고 수준의 리스크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AXP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B2B 시장 확장이라든지 디지털 전환 노력을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영진의 자신감 있는 행보는 장기적인 투자 매력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요인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프리미엄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경기 변동에 따른 실적 민감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경쟁사들의 거센 추격으로 마케팅 및 리워드 비용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고요. 직접 대출 사업에서 비롯되는 신용 리스크는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제거될 수는 없는 부담입니다. 또한 현재 시장의 높은 기대치가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폭의 주가 하락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은 투자 결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신중론의 근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탐구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대한 심층 분석이 여러분께서 AXP라는 기업을 이해하시고 또 관련된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정보는 AI에 의해 생성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분석 과정에서의 가정이나 데이터 해석, 시점 등의 차이로 인해 일부 정보는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